예, 당연히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는 나을 걸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너무 다들 고생을 해가지고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2023년을 보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웅달 책방에 출연을 했었던 날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가 이제 10월 21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 2018년 차트를 한번 보여주면서 비슷하다. 바닥을 확인하려면 비슷하다 그러면서 바닥을 확인하려면 연준에서 주는 그 신호에 주목을 해야 된다. 거기서 아마 바닥에 신호를 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때 제 영상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날 촬영을 마친 후에 이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바로 그 연준에서 중요한 신호가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날 촬영하고 여기다 노트북 그 전기줄을 놔두고 와가지고 며칠 후에 다시 와서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바닥 신호가 나왔는데 하루만 늦게 촬영했으면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다.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때도 충분히 저점이었고 그다음에 그 주식 매수에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좀 놀라운 게 그때 그 심리상으로는 그거를 주식을 매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뭐 유튜브 보면 주식을 다 팔아라 사실 이런 썸네일도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 뭐 2000이 깨지네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고 사실 이제 바닥 정도는 확인했다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그거를 막연히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바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제가 말씀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좀 드리면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언제인지 헷갈리실 텐데 요 지금 보시는 이 날이 이제 10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에 그 숨겨진 그 행간을 보자면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제 연준의 속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산 시장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제 용인한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자산 시장은 상승을 할 것이다. 근데 그러면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하면 더 큰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연준이 처한 딜레마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금리를 크게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것이 이제 연준의 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그 내용을 이렇게 행간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고 사실상 연준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연준이 통화 긴축을 심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연준이 이제 통화 긴축을 중단한다는 얘기를 그 시장에 대놓고 할 경우에는 이제 자산 시장 폭등을 하기 때문에 연준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파월 의장이라든가 이제 연준 멤버들이 할 수 있는 거란 게 뭐냐면 실제로는 긴축을 이제 계속할 수도 없으면서 강경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연준이 아마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데 이런 그 연준의 강경한 발언에 속지 말자.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연준 멤버들 발언 때문에 주식이 등락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큰 방향은 이때 정해졌다. 그래서 뭐 그 뒤로 막 오르진 않겠지만 최소한 바닥 정도는 확인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미 이때 그래서 바닥을 확인했고 그래서 2023년 상반기 주식시장은 그래도 2022년 그때 바닥을 확인한 후로 점진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도 최소한 2023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지금 보신 그 월스트리트 그 저널의 기사는 연준의 그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 릭 티마리오스 기자가 이제 연준과 교감을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기가 막 혼자 내피셜로 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신뢰를 한 겁니다. 그 기자님이 그 연준하고 되게 친밀하게 예, 맞습니다. 예. 그 기자님이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자체는 뭐 본인의 생각을 쓴 게 아니고 연준과 충분히 교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쓴 기사기 때문에 이 기사는 레퍼런스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도 2023년 들어서면서 초반에 장 흐름이 좋은데요. 네. 혹자분들은 뭐 처음에 상저하고냐, 뭐 상고하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약간 상고하저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도 계속 좋을 것이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하반기는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네. 너무나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는 이미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미 상저하고는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줄기차게 2023년 상반기 자산 시장은 좋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 당시 증권사들이 다 상저하고로 예측을 해서 이 나만 너무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년 하반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는 자산 시장은 좋을 것으로 사실 그렇게 계속 예측을 해왔고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왜 작년 12월에 제가 그 2024년 상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이제 그동안 연준이 계속 인플레가 높네, CPI가 높네, 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CPI가 잡혀가니까 이제 또 고용을 들고 나옵니다. CPI 얘기는 안 합니다. 이제 잡혔으니 거의 잡혀가니까. 고용이 너무나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여력도 되고 통화 긴축을 완화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계속 연준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연준의 태도가 이 자산시장 상승에 이제 발목을 계속 잡아왔었는데 그러면 과연 정말로 이렇게 연준의 말대로 고용이 좋았을까? 이건 한번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첫째로 보면 빅테크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애플 빼고는 전부 다 해고를 했을 겁니다. 애플은 해고는 안 했지만 이제 신규 채용은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고용이 좋을 수 있을까? 사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 자료는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12월 13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글씨가 이제 작으니까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그래프를 보면은 2022년 2, 3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일자리 증가율이 0%라고 되어 있습니다. 0.0% 저기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일자리 증가가 이제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3, 4분기는 아직 분석이 안 끝나서 분석 결과를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옆에 그 빨간 줄을 쳐놨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미국 고용노동청에서는 2분기에 112만 1,500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겨우 1,500개의 일자리 증가만 있었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연준 분석에 따르면 이제 1,500개의 일자리 증가만 있었는데 왜 노동부에서는 112만 1,500개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을까요? 이런 현상을 이제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고용노동청 통계에는 단순히 몇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사실 그 통계만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수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2개 생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한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편의점 알바하고 뭐 배달의 민족 일을 하고 택시 운전하면 일자리가 3개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청에서 발표한 일자리 증가는 112만 1,500개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 일을 하는 거를 사실상 일자리를 늘어난 걸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로 늘어난 일자리는 1,500개에 불과하고 일자리 증가율은 0%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의 분석입니다. 작년에 연말에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2월 비농업 고용지표에 의하면 제조업에선 8,000개 일자리 증가가 있었는데 레저와 접객 분야에서는 6만 7천 개 일자리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 연말이 되면 물론 이제 그쪽 서비스업 쪽에 일자리가 증가를 하긴 합니다. 근데 또 달리 보면은 여러 개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정규직이던 어떤 사람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파트타임으로 호텔 청소하고 저녁에 뭐 배달의 민족 알바하고 또 밤에는 편의점 알바하고 그러면 노동청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표상으로는 3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1개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를 발표한 후에 우리나라 신문, 방송, 매체에서는 일자리가 좋았다고 하는데 좋았다는 일자리가 이제 사실 이런 의미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했는데 그 둔화된 이유는 좋은 일자리에서 나쁜 일자리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관련해서 연준이 겉으로는 고용이 좋다는 말을 계속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필라델피아 연준의 자료 같은 거를 심각하게 분석하고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요즘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 당시 보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조금씩 길게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연준은 분명히 태세 전환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분기나 이럴 때 갔을 때. 그러니까는 그게 태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꼭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긴축 완화를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통화 긴축을 완화한다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0.25% 올린 후에 이제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태세 전환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연준의 태세 전환은 사실상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연준의 속내를 다 시간이 지나면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주식시장의 강세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 근데 이제 연준의 말대로 고용이 진짜 좋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안 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그렇게 좋아서 완전 고용이 돼가지고 근로자들이 돈을 다 벌어들이고 많이 쓰는데 경기 침체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설사 연준의 말대로 고용이 좋아서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면 경기 침체는 안 올 것이고 그럼 또 이것도 자산시장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래저래 그 2023년 상반기 자산시장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뭐 주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들과 전문가들이 2023년을 상저하고로 예측을 했던 거죠. 저는 주식시장 속성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 때문에 상반기 주식하고 하반기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꼭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사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 경기 침체에 의한 실적 악화가 있고 연준이 태세 전환을 해서 긴축 완화를 한다고 하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연준의 태세 전환에 의한 긴축 완화가 시장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도 금융장세가 펼쳐지면 주식시장은 올라갑니다.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박살났지만 금융장세가 펼쳐지니까 주식시장이 그냥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2018년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린 자료인데 이걸 보시면 18년 12월 21일이 이제 바닥을 찍었던 날인데 이날도 왜 상승을 했냐? 연준에서 긴축 완화를 하겠다는 신호를 내보내면서 상승을 한 것이지 그 무슨 경기가 회복돼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자, 전문가들이 이제 뭐 경기 침체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경기 침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주가에도 반영이 됐을 뿐더러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연준이 태세 전환만 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금년 상반기는 금융장세에 의한 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그래서 이제 2023년 상반기 주식시장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하반기는 이제 뭐 전쟁이 끝나네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예측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그 국내 시장 좀 봤을 때는 네. 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서 좀 올라온 게 있잖아요. 네, 네, 2100 정도에서 거의 2500까지 맞습니다. 왔으니까요. 예. 지금은 좀 주식을 그래도 매수해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반기까지는 저는 주식시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작년 하반기에 매수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여전히 어.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 이제 그것보다는 이 종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 예. 자, 최근에는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대형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그런 이유는 이제 저는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환차익 노린 그 외국인 자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제 대형주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뭐 외국인이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삼성전자 사고 그다음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이제 삼성전자는 오르니까요. 일단 삼성전자는 뭐 하나의 종목이 아니고 사실상 외국인들한테는 코스피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삼성전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형주가 계속 오르는 그 장세가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는 이제 그 지수가 크게 오르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그 코로나 이후 4월부터 2021년 뭐 중반까지는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그 대세 상승. 2022년은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는 뭐 대세 하락의 장세였다면 지금은 종목 장세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 그 희한한 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안 오릅니다. 딴 건 다 오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종목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은 매수를 해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장주에 베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상승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이 이제 내가 가진 돈이 100이라고 했을 때 주식과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느냐? 저는 최소한은 지금은 한 2, 3개월간은 100% 예, 저는 들어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아까 성장주를 산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성장주에 비트코인 같은 게 들어가는 건가요? 성장주는 아니지만 예, 비트코인은 당연히 성장 섹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되게 좋게 보시나 봐요. 네, 저는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우선은 그러면 성장주라고 하면은 네. 보통 어느 섹터나 뭐 어떤 기업 등이 예시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섹터로 보면요, 지금 로봇이 1순위입니다. 아, 로봇. 예, 예. 근데 이제 로봇이 지금 너무 급등을 해서 로봇을 사는 것은 지금 무리가 있지만 로봇주는 일회성 테마로 끝날 섹터는 아니에요. 그 끝날 섹터는 아니다. 지난번인가 그 웅달에 출연했을 때 이게 수도권에 한 아파트가 있는데 만약 그 근처로 지하철이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동산 책을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하철이 그 아파트 근처로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전체 상승분의 한 30% 정도가 오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실제 지하철이 개통되었을 때 또 30%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하철이 들어온 후에 이제 역세권이 개발되고 여러 편의시설이 들어왔을 때 나머지 40%가 이제 오른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로봇을 이런 수도권 아파트에 비교하자면 저는 지금 막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와서 한 30% 정도 상승을 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지하철이 개통되고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이제 아파트가 오르듯이 로봇도 이제 시간을 두고 2차, 3차 상승을 계속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로봇 섹터에서 텐베거가 쏟아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로봇 ETF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거 사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로봇 관련해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로봇주의 대장주가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줬지만 로봇이라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나 더 장착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회사가 이제 뭐 로봇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테슬라는 뭐 자동차를 만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로봇도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테슬라의 로봇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가격하고 AI 두 가지입니다. 예, 이것 때문인데 자, 일론 머스크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이제 9월 말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3년에서 5년 안에 이제 시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로봇하고 비교하면서 이게 너무 엉성한 거 아니냐, 움직임도 뭐 엉성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테슬라에서 로봇을 개발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로봇 전문가들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 로봇을 만들어낸 건 대단하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 말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이제 가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을 $20,000 이내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인데 저는 이것이 이제 사실은 거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로봇에 대해서. 현재 그 경쟁업체 로봇이 이제 대당 1억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2,500만 원 수준이라면 이 테슬라 로봇이 이제 급속히 확산이 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로봇의 리딩 업체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그 둘째는 이제 AI입니다.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두뇌지 않습니까? 네. 두뇌. 마찬가지로 로봇과 기계의 차이점은 AI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은 생각할 수 있는데 기계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 조립을 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로봇이 아니고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부품 조립은 그냥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봇이 아니고 기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로봇의 형태는 어떤 로봇이 더 빨리 움직이느냐 뭐 계단을 잘 올라가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로봇의 AI가 더 훌륭한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냉장고에서 가서 맥주를 가져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로봇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단 로봇이 냉장고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로봇이든지.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만약 너무 힘을 적게 주면 문이 안 열리고 너무 힘을 많이 주면 냉장고 문이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는지 냉장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AI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냉장고 안에서 맥주를 찾아야 되는데 콜라 캔도 있고 맥주 캔도 있는데 이게 어느 건지 이게 맥주가 어느 게 콜라인지 구분을 해야 되고요. 또 맥주가 보면 이제 그 뭐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고리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플라스틱 고리를 풀어서 또 갖고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맥주가 눈에 안 보이고 저기 저 반찬통 뒤에 숨어져 있으면 그것도 찾아야 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로봇의 AI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테슬라보다 더 뛰어난 AI 역량을 가진 그 로봇에서는 현재는 없지 않나. 뭐 있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되겠지만 이 빅테크들은 이제 지금 본격 로봇 제작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값도 싸고 AI 능력이 뛰어난 테슬라가 이 로봇의 선두 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로봇 시장이 테슬라의 전기차보다 훨씬 더 큰 매출을 올릴 것이고 앞으로 로봇이 자동차보다 더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도 좋은데 로봇이 가면 이제 또 AI도 같이 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 AI 이제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성장주로서 로봇과 AI 요걸 네. 가장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로봇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성장주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국민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 아무래도 많은 국민분들이 갖고 계셔가지고 네. 뭐 2차 전지 반도체 플랫폼 이것이 가장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혹시 2차 전지 반도체 플랫폼 기업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플랫폼 기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 가장 좋아해서 플랫폼 기업을 항상 그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 제조업보다는 플랫폼을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이 일단 성숙기에 접어들면 그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그 자금의 규모가 저 플랫폼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데 반면에 이제 제조업들은 사업을 그 영위하는 계속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이제 제조업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이 플랫폼 기업만큼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도 플랫폼 기업이 제조업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한번 일단 자리를 잡기가 어렵지 한번 자리를 잡으면 독점적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플랫폼 기업을 좋아합니다. 네. 그럼 나머지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시가총액 그 2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가장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 출연해서 네이버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네이버에 계속 관심을 가진 이유는 아직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사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드린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첨부를 하자면 그 네이버가 그 미국의 그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그 포시마크를 너무 비싸게 인수했다고 애널리스트들이 그 리포트를 쓰는 바람에 이제 네이버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애널리스트의 예상과는 달리 네이버와 포시마크 양사 간에 좀 시너지를 보일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포시마크의 그 CEO가 언론 인터뷰를 그 했는데요. 포시마크 CEO는 그 네이버의 커뮤니티 능력을 이제 높게 본 것이 네이버와 거래를 하게 된 주된 이유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거래를 한 뭐 하나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사가 시너지가 클 수가 있고 이 CEO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해당 분야에서 압도적 1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CEO는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중고 거래는 이제 단순한 중고 거래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당근마켓 저는 잘 이용 안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못지않게 이게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시마크 CEO도 그런 커뮤니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 바로 네이버라는 겁니다. 네이버 라인, 뭐 네이버 카페, 뭐 네이버 밴드 이런 거를 그 만든 네이버의 커뮤니티 능력을 포시마크에 합하면 양사의 시너지가 클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포시마크의 CEO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페토는 그 이미 미국의 플랫폼 메타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그 외국에서 나왔습니다. 예, 영국의 IT 전문지 베르딕트는 그 메타가 판을 벌린 메타버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승기를 잡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네이버의 제페토를 말하는 거고요.
자, 웹툰의 경우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새 시장을 만들어낸 네이버 웹툰이 넥스트 마블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와. 프랑스 그 MBA 교재에 실렸다고 합니다. 이제 참고로 네이버 웹툰이 왜 넥스트 마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의 유명 배우들은 영화 한 번 출연하는데 몸값이 수백억입니다. 근데 이게 출연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리우드의 진짜 큰 배우나 감독들은 그 한 번 출연하면 매출액의 20%를 인센티브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의 20%가 아니고 매출액의 20%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로스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순이익인 네트가 아니라 매출액인 그로스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로스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좀 오래된 영화 중에 이제 라이언 일방구학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톰 행크스. 예. 그 당시 최고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을 했고 네. 최고 배우인 그 당시에 톰 행크스가 출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에서 만약 1조 원의 매출이 나왔다 치면 매출이 1조 원이다 그러면 스필버그가 2천억을 갖고 가고 톰 행크스가 2천억을 갖고 갑니다. 그럼 6천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서 이제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흥행에 실패라면 이 스튜디오는 막대한 타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배우나 감독은 매출액에 갖고 가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를 해도 인센티브는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스튜디오들은 많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한 작품 두세 개에 집중을 합니다. 1년에. 이런 영화를 텐트폴 영화라고 합니다. 이게 텐트폴이라는 게 텐트의 그 기둥을 말하는 건데 텐트의 기둥이 이게 텐트를 받치듯이 텐트폴 영화가 스튜디오에 1년 실작을 바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가장 안전한 영화가 뭐냐? 이미 관객들한테 익숙한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이런 캐릭터를 등장시키면 최소한 영화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힘으로 영화가 흥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그 배우를 캐스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익 규모가 커집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게 이제 그 익숙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마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캐릭터들이 마블 엔터테인먼트가 소유하고 있는 IP들인데요. 스파이더맨, 뭐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엑스맨, 헐크 뭐 이런 것들인데요. 화려한 캐릭터들이죠. 근데 이제 넥스트 마블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네이버 웹툰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블 엔터테인먼트는 원래 만화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39년에 그 마블 코믹스라는 회사로 설립이 됐고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과 같은 캐릭터는 이런 종이책 만화에서 개발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캐릭터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마블 엔터테인먼트라는 영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 거구나. 예. 네. 원래는 이제 종이 만화책 조그마한 회사였지. 네이버라? 예. 그래서 네. 네이버 웹툰도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그 중에서 이런 뭐 스파이더맨과 같은 이런 인기를 끄는 캐릭터를 만약에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2의 마블 엔터테인먼트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3분기 실적 발표 회에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웹툰 특유의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글로벌 IP 간의 선순환을 실현해 몇 년 내로 미국에서 IPO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웹툰을 이용해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겠다는 의미고요. 미국에서 IPO를 하는 의미는 할리우드에서 웹툰을 기반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웹툰을 통해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과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 한두 개만 발굴한다면 이런 캐릭터를 이용해서 시리즈물을 만들 수 있어서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네이버 웹툰이 넥스트 마블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네이버가 미국에 상장된다는 거는 또 네. 그 마이너스 요소 아니에요? 저는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고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같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상장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이 헐리우드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 컨셉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 네이버가 대단하네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플랫폼 네이버 이렇게 좀 강조해 주셨는데 네.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되세요? 삼성전자 그 먼저 말씀드리면요. 삼성전자는 사실 분명히 오르긴 오를 것이지만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유지되면 그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유입이 돼서 이들은 이제 우선 그 우리나라 대표주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를 이제 사실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 때문에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옛날 같이 무슨 뭐 구만전자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반도체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TSMC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TSMC가 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TSMC는 그냥 묻어놓아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는 좀 그렇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회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팹리스, 파운드리, IDM. 팹리스는 이제 반도체 생산을 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회사고요.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 그 업체로 대만의 TSMC가 대표적인 건 다들 아시는 거고요. IDM은 이제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모두 다 하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여기 속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뭐 2023년 메모리 시장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 뭐 어쩌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저는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클리컬한 산업이라 불황이 오면 또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회복을 하니까 이거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걱정하는 건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커다란 이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나 이런 그 메모리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그 과거에는 그러니까 표준화된 그 생산 능력으로 대량 생산하던 시기에서 지금은 이제 각각의 그 쓰임새가 다른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이 삼성전자가 과거에 추구했던 모델과는 완전히 정반대다.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D램, 뭐 낸드 플래시 이런 거를 이제 표준화된 규격으로 생산하지만 지금은 자율주행, AI 뭐 이런 데 쓰이는 반도체들은 설계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공정도 다 다른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 반도체 산업의 흐름은 이런 IDM 종합 반도체 회사들도 팹리스 또는 팹라이트 모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산업은 점점 파운드리 중심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최강이라는 건 사실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TSMC를 반드시 쫓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네. 사실 저는 상당 기간 동안은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는 것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이제 전형적인 장치 산업인데요. 장치 산업은 한번 1등이 정해지면 2등이 1등을 따라가는 거는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또 출연해서 한번 이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잠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정비가 원가의 80%고 변동비가 원가 20%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면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원가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 A의 시장 점유율이 65%로 올라가고 B의 시장 점유율이 35% 떨어지면 A의 원가는 81원으로 떨어지고 B의 원가는 134원으로 올라갑니다. 시장 점유율이 15%가 변했는데 원가는 B가 A보다 65%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장치 산업은 이익이 판매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TSMC 원가는 현재 삼성전자 원가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TSMC는 여러 가지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수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실적을 보니까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TSMC가 13조 원입니다. 삼성전자는 4조 3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TSMC의 33%에 불과합니다. 여기 더 놀라운 것은 TSMC의 영업이익률이고요. 영업이익률이 52%입니다. 제조업이. 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네. 전년에는 영업이익률이 41%였는데 1년 사이에 10%가 더 늘었습니다. 왜 이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유율이 늘어나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TSMC 입장에서는 뭐 할 게 많죠. 판매 단가를 낮춰서 치킨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냥 R&D 비용으로 왕창 투입해가지고 기술 격차를 확 벌릴 수도 있고 경쟁업체에 비해서 사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TSMC 파운드리를 막 쫓아가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TSMC 파운드리 쫓아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반도체 회사를 사야 되느냐 그러면 TSMC를 사야 된다. 왜냐하면 TSMC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워런 버핏도 이런 생각 때문에 TSMC를 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 많이 부각되는 게 반도체를 이어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으로 2차 전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흐름도 괜찮은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조금 올라왔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에는 현재는 관심을 그냥 갖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단기적인 관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자, 2차전지 관련주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상승을 합니다. 첫째는 회사가 이 성장주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럼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가시적으로 성장하는 실적을 보여주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성을 인정해서 높은 PER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PER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가가 또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장주의 주가는 매출과 이익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고 동시에 PER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장주는 이익의 증가와 PER의 증가이라는 이런 두 개의 그 엔진을 가지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북미에 MTY 푸드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주가가 100배가 올랐는데 이 성장주의 그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설명하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회사를 보면 2003년에는 매출이 1,200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10센트에 불과했고요. 주가는 34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10년 후에는 매출이 1억 달러가 넘었고 EPS가 1.3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34달러 34센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0년 사이에 13.4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와. 101배가 올랐습니다. 네. 이익이 13배가 늘었는데 주가는 100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시장에서 성장주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인정해주는 PER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을 앞당겨서 미리 반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장주의 전형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우선 성장성을 반영해서 주가를 왕창 올립니다. 그러다 성장성이 조금이라도 둔화된다는 낌새만 보이면 시장에서는 PER을 급격히 축소시키면서 주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장주인 SK텔레콤을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최저 397원이던 주가가 계속 올라서 2000년대 초반에 87,475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220배가 올랐습니다. 와. 이렇게 상승을 한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장주의 주가 상승 원칙 때문입니다. 폭발적 매출과 이익 증대, 그리고 성장성에 따른 높은 PER의 인정,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SK텔레콤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이냐면 시장에서는 이제 SK텔레콤의 성장성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높은 성장 프리미엄을 걷어내고 높은 PER을 인정해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회사 실적이 나빠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은 그때보다 더 좋아졌는데 시장에서는 높은 PER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시장에서 높은 그 성장성을 인정해서 PER을 높여줄 때 이때 파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 성장주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느냐 중요하지만 이게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주가를 결정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고 성장주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 성장주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실적이 얼마나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느냐 아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그 유튜브 방송 보면 이제 뭐 2차전지 관련 회사가 뭐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뭐 수주를 얼마나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실적이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미 높은 PER을 인정해주면서 고성장을 모두 주가에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PER이 100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도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게 성장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인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할 때는 향후 실적이 이 고성장을 예상하는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을 것인가 사실 이거를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2023년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이 투자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주가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하락을 많이 했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굉장히 높은 실적을 그 예상하는 투자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사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무작정 뭐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위험한 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이게 등락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 절대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이런 그 실적 발표도 좀 보고 저점을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옳다. 사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게 제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도 한번 자 2차전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투자자들이 동의를 안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향후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완성차 업체로 테슬라, 애플, 도요타를 꼽습니다. 자, 뭐 엉뚱한 생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당장은 아니고 뭐 한 5년 후 이렇게 될 것인데요.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인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미래 변화 같은 것을 이게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맞추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19년에 제가 처음 쓴 제 책에서도 그 애플이 조만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런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 말을 아무도 믿지는 않았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2015년 그 애플의 그 수석 부사장이었던 제프 윌리엄스는 자동차는 궁극의 모바일 기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미래 자동차의 핵심은 그 기존 자동차보다는 스마트폰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CPU가 존재하고 OS를 통해 제품을 통제하고 네트워크에 접속을 합니다. 이게 미래 자동차입니다. 그럼 이거는 스마트폰에 가깝습니다. 현재 자동차보다는. 같은 하드웨어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전혀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센서, 디스플레이 등이 중요한 부품이 됩니다. 이런 특성들은 현재 스마트폰의 특성이지만 미래 자동차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성은 IT 사업체들한테는 굉장히 그 익숙한 환경이지만 자동차 사업자들한테는 낯선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애플과 테슬라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좀 잘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야 뭐 이미 시장에서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고 전기차 시장에서 네.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핸드폰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에 혁명을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핸드폰 시장에 뛰어들 때 그 이미 노키아가 높은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 누구도 애플이 노키아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죠.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의 최강자가 되었고요. 애플이 뭐 노키아를 무너뜨렸듯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를 무너뜨린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는 거는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은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고요. 자동차에 맞는 그 OS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세계 최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접목될 때 애플은 자동차 시장의 강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애플과 테슬라는 그렇다 쳐도 도요타를 그 미래 완성차 업계의 리딩 회사로 생각하는 게 좀 의아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도요타는 이제 뭐 전기차에 뒤지고 뭐 이렇게 막 시대에 뒤지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도요타를 꼽는 이유는 바로 배터리 때문입니다. 앞으로 배터리 시장은 도요타가 패권을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저를 괴롭히는 것은 이게 파나소닉의 움직임입니다. 파나소닉은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2차전지 회사였습니다. 테슬라도 파나소닉과 독점적 거래를 했었고요. 네. 그 네바다의 그 기가팩토리 테슬라 공장도 파나소닉하고 공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가 파나소닉한테 또 다른 배터리 공장을 공동으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파나소닉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테슬라가 그래서 다른 업체하고 거래를 시작한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파나소닉은 지금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그냥 기존의 기가팩토리 라인 뭐 1,000억 들여 증설하는 정도고요. 이제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였는데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가 공장 만들자고 해도 거절하고 새로운 공장도 안 만듭니다. 근데 2차 전지가 그렇게 전망이 밝다면 세계 1위 업체였던 파나소닉이 왜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도 하지 않고 신규 공장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것도 거절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거든요. 뭐 파나소닉 사장이 멍청하다. 뭐 그래서 증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파나소닉이 왜 그럴까 이제 이 생각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이게 이제 저를 괴롭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전고체의 상용화가 예상보다 빠른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생각보다 빨라져서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자본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파나소닉이 왜 배터리 공장을 그러게요. 추가로 건설하지 않는지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토요타는 이미 2020년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토요타에 의하면 10분 만에 충전이 완료되고 한 번 충전에 500km를 갈 수 있는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제 남은 것은 상용화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상용화를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이 그 도요다의 전고체를 장착한 그 시제품 차량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Powered by All Solid State 배터리라고 해서 완전히 전고체 배터리로 움직이는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개발은 성공을 했고 이제 상용화 단계만 남았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파나소닉하고 도요타는 배터리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고 그래서 도요타하고 파나소닉은 배터리에 있어서는 거의 뭐 한 몸 비슷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차 전지 관련 전문가들은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는 도요타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추측만 할 뿐이고 또 추측이라고 하는 게 항상 틀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고 해서 당장 뭐 리튬이온 계열 배터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동안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류로 사용될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LG엔솔하고 도요타가 뭐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시작이 되면 일단 배터리 패권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로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 다른 배터리 회사들은 전고체를 못 만드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상업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어머님들이 이제 김치 냉장고는 딤체가 가장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딤체에 김치를 보관했을 때 이 김치 맛이 가장 좋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그 딤체만큼 김치 냉장고를 못 만들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특허 때문에 그렇습니다. 딤체가 김치 냉장고를 최초로 개발하면서 김치 맛을 좋게 하는 그 뭐 숙성하는 온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특허로 걸어버려가지고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김치 냉장고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이 차가 없어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기회는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갔다가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렌트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후쿠오카까지 가가지고 그 나가사키까지 운전하고 가고 또 지방 여기저기 운전하고 다니고 해서 3박 4일 동안 운전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용한 그 휘발유가 8칸 중에 2칸밖에 안 썼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3, 4시간씩 3박 4일 동안 계속 운전을 했는데 4분의 1 탱크밖에 휘발유가 소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자동차도 조용하고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도 도요타를 쫓아올 수가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특허 때문입니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세계 최초로 연구하면서 관련된 특허를 먼저 출연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이 특허를 피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놔두고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경쟁력 면에서 이 도요타한테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 하면 도요타라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 머리에 깊게 박히게 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있어서는 도요타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집니다. 자,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요타가 이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 가장 먼저 진출을 했습니다. 연구도 가장 먼저 시작했고 기술도 가장 발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4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요타하고 파나소닉을 합치면 아마 50%가 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구하면서 전고체 관련 핵심 특허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연구원들이 도요타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사실상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핵심 기술마다 다 길목마다 다 특허를 걸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미래 2차 전지 시장이 전고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핵심 특허는 전부 도요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2차 전지 회사들은 도요타의 특허를 피해가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만들더라도 도요타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을 도요타가 석권했듯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차량도 도요타가 사실상 리딩 업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수소차 관련해서도 중요한 특허는 도요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차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는 현대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도요타가 수소차 관련 특허를 다 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요타는 이 수소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네가 가진 수소차 관련 특허를 조건 없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도요타가 이 특허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현대차가 지금과 같이 수소차를 잘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자, 배터리는 자동차에 있어서 단순한 하나의 부품이 아닙니다. 전기차 50% 이상은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요타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압도적인 성능의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만들면 도요타 차량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2차 전지 업체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밋빛만큼 좋을 것인가? 이거는 섣불리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가 뭐 반도체를 대체하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 될 것이다. 저는 이건 너무 성급한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은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예전보다는 크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예,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실적이 나왔는데, 자, 2차 전지가 이제 자, 1분기다.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PER을 팍 축소시키려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많이 못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네요. 예, 하여간 제가 파나소닉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게요. 세계 1위 업체였는데. 그러게요. 그렇죠. 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한 1억 원 정도가 있다면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겠나요? 제가 작년 12월 23일입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테크 관련해서 유명한 채널이라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향후 5년 동안에 10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 5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왜 이게 얘기가 나왔냐면 제 닉네임이 1100만인데 이게 1100만이 10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000만 원으로 100억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종목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촬영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제대로 얘기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제 뜻이 왜곡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보충을 해서 이제 1100만 TV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그걸 좀 보강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야, 1000만 원으로 100억 만든다는 건 좀 터무니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들 하는데 저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일했던 SK그룹의 수펙스라는 그 경영 이념을 응용한 겁니다. 제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이 트레이더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께서는 항상 이 수펙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수펙스는 슈퍼 엑셀런트 약자인데 수펙스의 핵심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이런 겁니다. 즉 보통 사람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비록 그 목표가 너무 높아서 이룰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이 세우는 그 보통의 목표보다는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은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고 이 녹색은 수펙스, 슈퍼 엑셀런트한 목표입니다. 그럼 이런 그 슈퍼 엑셀런트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비록 이거를 이루지 못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는 초과 달성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 빨간색 선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다 보면 조금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낮은 목표나 또는 목표 없이 그냥 행동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높은 목표를 잡았을 뿐이고 이걸 꼭 이뤄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제 투자 방식을 설명하자면 저는 다른 투자자들과는 좀 다른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성장주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당 최소 10배 이상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그래서 5, 6년을 보유하고 있으면 최소 10배가 오를 수 있는 주식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지금은 적자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즉 지금은 적자지만 그 몇 년 후에는 큰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통상적으로 그 주가가 오르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주식이 그냥 하락하면 멘붕이 와서 다 손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또 보유하는 걸 견디지 못해서 2,
10% 정도 그냥 오르면 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성격상 이런 걸 견딜 수 있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요. 저는 10년 동안 한 주도 팔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성격이고 80% 하락이 봐도 견딜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 5개 종목에 투자했다. 그 중에 3개가 5, 6년 후에 10배가 되고 2개가 상장 폐지가 되거나 뭐 없어졌다. 그렇게 되면 20년 후에는 1,000만 원이 1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개가 10배가 되고 2개는 뭐 없어진다. 그래도 이제 20년 후에는 1,000만 원이 100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드시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23일 촬영할 때 향후 5, 6년 후에 10배 상승할 종목으로 그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냐면 제가 루닛, 이오플로우, 지노믹트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트코인 이렇게 5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저한테 한 달 전에 1억이 있는데 그 무슨 주식을 사겠냐고 물어봤으면 저는 이거를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12월 23일 주가하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주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12월 23일 제가 처음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그 다른 방송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12월 23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중소형주는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제 1100만 이름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게 폭락을 하면 또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이 되니까 그래도 많이 상승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평균 55% 한 달 만에. 그래서 이제 창피는 안 당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1년 성과는 다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는 이제 이런 시가총액 적은 종목 얘기는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 급등을 해서 테슬라로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매도 사인이 안 나와서 테슬라로 교체를 못 하고 있었는데 또 테슬라가 너무 올라 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매도 사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때 제가 여기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이런 급등주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5일선하고 11선 5일선이 11선 밑으로 떨어지는 그 시점을 매도로 잡거든요. 근데 아직 뭐 그 사인이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한 번 사면 계속 뭐 5, 6년 보유하는 건 아니고 너무 올랐다 싶으면 한 번 이제 팔았다가 뭐 다시 사고 이런 거고 또 꼭 10배를 바라는 건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실제로는 큰 상승을 바란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런 종목 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투자하는구나.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80%가 하락할 수도 있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다. 근데 이제 이외에도 이제 몇 개 뭐 마음에 두고 있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중소형 종목이라 이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자 만약 1억 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그 여전히 테슬라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는데요. 이건 이 과거에 애플이 그 가격 인하를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가격이 나면서 애플이 모든 핸드폰 업체들을 싹 정리해버렸죠. 삼성전자도 치킨 게임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싹 정리해버렸죠. 자동차 업체는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테슬라의 가격 인하 때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건 확실합니다. 전기차를 생산해서 이익을 내는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사실상. 영업이익이 엄청나더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다 전기차 만들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니까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같이 인하하거나 아니면 판매량 감소해야 하는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더구나 테슬라는 또 FSD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사실상 그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그야말로 이제 멘붕에 빠지고 자 애플이 다른 핸드폰 업체를 정리한 후에 주가가 30배가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이런 애플의 주가 움직임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TSMC 이게 이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됐고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구조적 성장을 하면서 우상향을 했듯이 TSMC도 구조적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주가 조정을 받으면 로봇 ETF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로봇은 향후에 10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가장 큰 산업이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네이버가 계속 떨어지게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나 하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28만 원 이하에서는 그때 사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사실 28만 원 이하에서 또 이렇게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좀 했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그 멘붕이 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네이버 좋게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주로 본다면 테슬라, TSMC, 로봇 ETF, 네이버,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1억은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경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보면 비트코인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편견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의 속성을 제대로 공부 안 하시고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뭐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죽을 것이다란가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비트코인 250만 원 할 때부터 조금씩 사 모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악평이 많은데 그 당시 비트코인이 얼마나 악평이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 경제 채널에 나오는 분들 말 들었다면 비트코인 절대 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사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산 거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은 상관없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그 유튜브 채널보다는 꼭 책을 사서 제대로 공부를 하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까 네이버가 시가총액 2위 기업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다음. 네. 그러면은 한 100조 넘고 막 200조도 넘고 막 이렇게 될까요? 그 딱 몇 조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다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제조업들은 이제 삼성전자야 원래 이제 너무 이제 글로벌 회사니까 그렇다 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조업은 돈을 벌면 또 설비 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플랫폼 기업은 일단은 자리를 잡으면 사실 설비 투자가 안 들어가면서도 훨씬 많은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점을 높게 보는 겁니다. 아유, 대표님 오늘 너무 이렇게 인사이트 넘치는 말씀 많이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그 인터뷰를 오늘 시작하면서 그 처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닉 티미라우스 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자는 그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그 별명이 있을 만큼 그 연준과 교감을 하면서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쓴 그 연준의 기사는 연준의 입장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자가 최근에 기사를 썼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기사인데 이 내용은 2월에 0.25% 금리를 올린 후 금리 인상 중단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는 2월에 0.25% 금리를 올리고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50% 아니면 3월에 0.25% 한 번 더 올리고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확률이 50%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0.25가 더 올리고 덜 올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은 이제 끝이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고 금리 인상이 끝이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실제로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금융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유럽이 생각보다 상황이 좋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는 없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금리 인상은 끝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없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저는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그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융장세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반기는 봐야겠지만 최소한 상반기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그 매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항상 많이 틀리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도 요즘 이제 열심히 웅달 책방 이제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 많이 출연하시는데 이게 대표님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분 이게 섭외 능력이 그 열심히들 공부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년에는 돈도 많이 버시고 네. 좋은 일들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투자 가이드의 1100만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